1차 대전인데 중대가 돌격하면 5분 만에 죽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롬멜은 돌격해서 한 번도 실패한 적이 없어요. 여기서 기관총 2개를 놓고 저기다 쏘는 동안에 니는 여기로 가라. 이런 식으로 하면 거짓말처럼 탁탁 해서 안 죽고 가는 거죠. 1차 대전인데 중대가 돌격하면 5분 만에 죽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롬멜은 돌격해서 한 번도 실패한 적이 없어요. 가서 안 죽은 것만 해도 기적인데 안 죽은 정도가 아니라 한 번에 다 잡았어요, 목표를. 그래서 이제 유명하죠. 그리고 거의 병사들이 안 죽었어요. 남들은 아예 근처도 못 가고 다 죽는데 롬멜은 뭐 10명, 15명 하면서 목표를 다 달성을 하니까 당시 신이 된 거죠. 롬멜의 특징은 일단 기존의 틀에 얽매이지 않는다. 그런데 1차 세계대전이 정말 처참한 살육이면서 그 트라우마 때문에 또 똑같은 짓을 하는 거죠. 대부분의 지휘관은 이 전술을 타개할 방법을 찾지 못했죠. 돌격대 전술이라든가 나중에 좀 여러 가지 방법이 나오긴 해요. 그러나 그렇게 압도적인 효과는 보지 못했거든요. 롬멜은 돌격대 전술에서 뭐가 다르냐면 포인트를 정확히 짚는 거죠. 이쪽으로 가느냐 이쪽으로 가느냐 이런 걸 선택을 잘하는 거야. 전쟁의 상황, 상대방의 수준, 행동 이런 거 예측하는 능력이 탁월해요. 그러니까 돌격대 전술로 뭐 이렇게 해서 가자 그랬을 때 롬멜은 아니 가긴 가는 돌격대 전술로 가는데 여기서 기관총 2개를 놓고 저기다 쏘는 동안에 니는 여기로 가라. 여기 도달하면 저기를 쏴라. 이런 식으로 하면 거짓말처럼 탁탁 해서 안 죽고 가는 거죠. 그런 능력이 탁월했어요. 롬멜의 이런 능력은 타고났다기보다는 본인이 군인으로서 성장하는 과정에서 얼마나 관측하고 생각하고 고민하고 살았냐의 결과인 것 같아요. 그런 사람이 롬멜만 있었다고 말하기는 힘들어요. 그러나 어쨌든 롬멜이 제일 탁월했던 건 맞는 것 같아요. 롬멜이 하던 행동들을 이렇게 보면은 본인이 한 말이 있어요. 첫째, 남 따라하지 않는다. 쉽게 말하면 기존의 것들을 그냥 맹목적으로 받아들이지 않는다. 그러면 기존의 걸 거부한다는 소리를 듣는데 거부하는 게 아니고 옛날에는 왜 이렇게 싸웠니? 제가 역사 공부와 똑같은 거예요. 옛날에는 왜 이렇게 했을까? 그전엔 왜 이렇게 했을까? 그거를 철저하게 분석하면 새로운 상황이 나타났을 때 그거를 창의적으로 적용할 아이디어는 거기서 생긴다는 거죠. 사람들은 창의가 무에서 유로 나오는 건 줄 알아. 세상에 제일 싫어하는 말이 뭐 물구나무 서서 봐라, 고객의 입장에서 봐라, 반대로 생각해라, 역발상을 해라. 그건 말장난이야. 오히려 그것이 올바른 통찰을 방해해요. 올바른 통찰은요, 물구나무 서는 게 아니라 똑바로 앉아서 미래를 향해서 영감을 얻는 게 아니라 과거를 철저히 분석하는 거예요. 롬멜은 데이터 철저히 분석합니다. A라는 전술, B라는 전술, 성공 사례를 그때 상황을 분석해서 이때는 이러이러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게 먹혔구나. 이걸 알면 지금은 이런 상황인데 거기에 맞는 맞춤형 전술을 만들어낼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 과정을 빼고 물구나무 서고 지난번에 오른쪽으로 갔으니까 이번에 왼쪽으로 가자 이딴 짓 하는 거는 어쩌다 맞을 수는 있지만 절대로 그건 창의적이고 통찰이 아니야. 통찰은 그렇게 나오는 게 아니야. 창의는 분석에서 나오는 거야. 롬멜은 그걸 한 거죠. 롬멜이 노력을 안 하고 머리만 좋아서 한 게 절대 아니야. 얼마나 무섭게 노력하는데. 진짜 엄청나게 노력해서 모든 걸 다 쏟아부어요. 롬멜을 존경하는 사람들은 많지만 흉내도 못 내는 사람들이 많은 것은 옆에 가면 체력이 딸려서 못해. 그러니까 그 사람은 사실 남보다 2배, 3배로 살고 현장을 또 뛰어다니고 그러니까 전쟁 나서 보름 이럴 동안 잠도 안 자고 정말 모든 걸 쏟아붓습니다. 그래서 롬멜은 게으른 사람 싫어해요. 자기 관리는 철저하게 하고 의외로 그렇게 전심전력 못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그게 다음번 발전하는데 사실 굉장히 중요해요. 많은 분들이 이거를 착각하는데 어떤 일들은 주어진 시간에 딱 그만큼 해도 탁탁탁 쌓여가는 시간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게 있어요. 그런데 어떤 일들은 한 번에 집중해서 끝을 내야 돼요. 사람들은 그걸 물리적 시간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 몰입의 시간이 필요한데 롬멜은 몰입하는 사람입니다. 보좌관들이 못 따라가요. 롬멜의 문제점은 그걸 따라갈 사람이 없어요. 따라갈 사람이. 그래서 롬멜이 북아프리카에 있을 때 보통 그 정도 사령부 되면 참모진이 100에서 한 200명 정도 됩니다. 100명, 200명 있어도 진짜 이게 몰입에 따라오는 사람들은 한 20명, 20명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롬멜은 막 현장에 나가서 뛰어다니면 또 현장에도 막 비행기 타고 돌아다니고 그런다고. 그러면서 이제 본부에다 연락을 하는 거야. 본부에서 막 상황 종합하는 인간보다 저기서 지금 앞에서 뛰어다니는 인간이 더 잘 봐. 그럼 여기서는 그걸 막 맞춰야 돼. 그러니 그거를 따라갈 수 있는 참모는 또 거기도 역시 한 20명밖에 안 돼. 이 롬멜하고 이제 교감이 되니까
작전판을 움직여야 그걸 보고 보급하는 애는 이렇게 하고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너무 빨리 나가니까 이게 오다 보면 늘어진단 말이에요. 빨리 가면 뒤에 할 게 얼마나 많어. 트럭 가야지, 기름 실어야지, 이러다 보면 뒤는 점점 늘어지게 되죠. 그러다 보면 앞에 가던 애들이 보급이 안 따라오니까 공세가 멈추게 되겠죠. 이게 유지되려면 뒤에 사람은 더 빨리 움직여야 돼요. 그래서 유명한 게 롬멜이 이렇게 막 오면은 무슨 중령이었는데 작전 상황판을 보고 이 오고 가는 사이를 생각해서 미리 찔러버리는 거야. 이게 사실 말이 안 돼. 야, 그렇게 전쟁하다 하면 누가 책임질까? 분명히 이렇게 나올 거라고. 그래서 여기만 되는 거라고. 이런 호흡이 맞고 몰입하고 이런 작전을 해봐서 하는 사람들이 하는 거야. 그래서 다른 부대는 막 이렇게 해서 지금 어디까지 갔다 그러면 수십 개를 받아서 작전판에 옮기는데 이 아저씨는 들으면 작전판을 미리 옮겨. 그래야 보급부대가 따라가지. 아무도 손을 못 댔는데 이 사람만 할 수 있대, 그렇게. 그런 식의 이제 분신 롬멜을 두면서 싸웠어요. 근데 이제 문제는 그러다가 그 참모 중에 한 명만 죽으면 이 시스템이 올스톱이에요. 그거는 롬멜이 잘못했다기보다는 이걸 따라주는 사람이 많지 않은 거야. 사실은 이렇게 몰입해서 같이 호흡을 맞추는 사람을 몇 명이나 만드는데 야가 그 조직의 승부인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 모든 사람이 이렇게 되는 건 힘든 것 같아요. 그러나 최대한은 그렇게 돼야지. 그리고 그렇게 하려는 사람들, 그리고 거기에 공감하려는 사람들이 많을수록 그 조직은 살아나는 거야. 그런데 세상엔 이런 사람보다 안 그런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어느 날부터 어떤 조직들은 너희들이 나쁜 거야, 그냥 우리처럼 살아야 돼 라고 하면 조직은 실패하는 거고, 나는 못하지만 니네들이 해주니까 고맙다 라고 하면서 역할 분담하는 조직은 살아남는 거죠. 교과서적으로 말하면 1차 세계대전은 뭐 식민지 전쟁, 2차 세계대전은 현대 자본주의 체제에서의 어떤 시장, 영역 확대 이런 것 때문에 났다라고 보기도 하는데 근본적인 원인은 사실 좀 같다고 봐요. 그런데 1차 세계대전이 끝났다고 하지만 사실 문제가 해결된 건 아니거든요. 그 뒤로 이제 각국은 엄청나게 산업화가 진행되게 되면서 아무리 산업화가 진행되다 보도 결국 시장과 자원 이런 문제가 이제 부족한데, 특히 독일 같은 경우는 자원도 없고 어디 가서 그렇다고 식민지 경영도 못 하겠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우크라이나를 달라, 독일도 생활권을 보장해 달라, 니네만 식민지 갖고 우린 이게 뭐냐 이러면서 독일이 다시 세계대전을 일으키면서 유럽의 전쟁이 벌어졌고, 사실 일본하고 독일은 서로 짜고 한 건 아니고 일본은 일본대로 동북아시아에서 세계 강대국이 되려면 영토를 확보해야 된다, 그리고 동양은 이 서양보다 뒤졌으니까 여기를 하나로 만들어야 돼 이러면서 중국 침공하고, 중국 전쟁이 잘 안 되니까 남쪽으로 내려오게 되면서 전체 태평양 전쟁으로 확대된 거죠. 사실은 같은 환경에서 벌어진 두 개의 전쟁이었는데 별도의 전쟁이 하나의 대전으로 묶이게 된 거죠. 영국하고 프랑스는 그래도 의회와 프랑스 혁명 같은 거 하면서 의회 민주주의 기반이 잡혀 있었는데, 독일은 그 직전까지 왕가였잖아요. 그리고 프로이센 왕가가 결국 독일 통일을 이루어냈기 때문에 오히려 영국이나 프랑스 왕가보다는 권위도 세고 권력도 강했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전쟁을 일으켜서 왕조가 교체됐단 말이죠. 그리고 갑자기 민주주의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런데 또 재미난 게 어떤 중산층, 보통 교육이 가장 많이 발달하고 글을 읽을 수 아는 사람도 비중이 제일 높고,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근대적인 중산층 가장 많았던 나라가 독일이에요. 또 동쪽에 있는 러시아가 혁명이 나서 중산층의 공산주의에 대한 두려움도 제일 컸죠. 현대 사회에서 파시즘과 독재가 나오는 데는 두 가지 원인이 있는데, 공산주의에 대한 대응책으로서 부르주아 계층이 결집하면서 나오는 파시즘이 있고, 또 하나는 전제 왕권이 퇴출되었을 때 의회라든가 시민사회를 운영할 능력이 부족하게 되면 결국은 어떤 문제를 갈등 속에서 이렇게 각 단체나 계층들이 처리하는 경험이 적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돼요? 그냥 정의롭고 강력하고 능력 있는 사람한테 맡겨주자, 이렇게 돼서 다시 전제주의가 나오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히틀러가 집권하게 되면서 독일이 강력한 국가주의로 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초창기에 전제 왕권이 빠져나가고 사회가 굉장히 혼란스러울 때 독일이 가졌던 그 중산층과 산업국가의 저력, 이게 제대로 발현이 안 되고 있었는데, 이게 갑자기 행정체제가 딱 통일이 되니까 초창기에 고성장이 나게 되잖아요. 단기간에 독일이 순식간에 부흥하게 되는 거예요. 그걸 바탕으로 이제 히틀러의 마지막 작품은 군부까지 장악하는 거였죠. 체코 합병하고 폴란드 침공하고, 그러면서 이제 명목은 우리 영토 옛날 거 되찾는다는 거니까 소위 강력한 민족주의가 또 발현되잖아요. 사실은 독일이라는 나라가 없었잖아. 작센, 바이마르 공화국, 뭐 프로이센, 뭐 브란델부르크 공국, 뭐 무지하게 작은 나라들이 되게 많았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통일 왕국을 만들어야 된다라는 열망이 생겼을 때 이걸 민족주의로 포장하는 거예요.
그런 강력한 민족주의적 열망이 있으니까 이게 독재 정권하고 만났을 때 안 좋은 면으로 발현되는 거죠. 제가 민족주의가 나쁘다는 게 아니라 그게 나쁜 쪽으로 발현될 때는 전제 정권으로 가게 되는 거죠. 제가 했던 얘기들이 어떻게 보면 다 아는 얘기일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평범해 보이는 얘기일 수도 있는데 가능한 한 사람들이 실현하지 못하거나 거부하는 이야기들 그리고 실제로 전쟁터에서 이걸 하고 못하는 게 너무나 중요하다 싶은 얘기로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그거 다 아는 얘기인데 실현만 하면 되지 않냐. 실현이 힘들거든요. 한 개라도 좀 더 실현해 보기 위해서 이런 사례도 들고 이런 식의 분석도 하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한 번이라도 더 몰입하고 뛰어나가고 더 훌륭한 리더가 되거나 더 훌륭한 리더를 이해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